자, 시험 출제 법률행위 위배된 법률 규정에 위배된 법률의 효력에 관련돼서는 이 3번 항을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암기사항입니다. 다만 부연 설명을 한 이유는 기억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항까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이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기억이 됩니다. 이 지문들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문제를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4번 이제 심화학습입니다. 이 파트는 시험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이 좀 더 풍부한 이해를 위해서 나는 좀 호기심이 있다. 난 좀 더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좀 알고 싶다. 이 약정 위배된 효력이 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형태로 쟁점화되고 분쟁이 생기는지 알고 싶다. 그런 분들만 들으십시오. 그래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중개수수의 약정이 법률에 위반돼서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부분에 한해서 효력이 없다. 그것만 알면 되는데 실생활에서 어떻게 분쟁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호기심만 있는 분만 들으십시오. 자, 심화학습. 공인중개사 A는 의뢰인과 매매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천만 원의 지급 약정. 약정하면 뭐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 이 계약이다. 우리 배운 거죠? 계약의 내용인데 이 계약 의사표시를 결정한 게 뭐다? 중개수수료예요. 중요한 것은 수수료. 중개수수료 지급의 약속이에요. 얼마를 주기로 했어요? 3천만 원을. 요게 핵심이죠. 3천만 원을 중개의뢰인. 자, 성립했어요. 약정을. 중개수수료 지금 약정이다. 계약이다. 근데 법을 보니까 법에는 공인중개사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 관계법령은 거래 가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범위에서 조례도록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명확한 관계법령이죠. 근데 사건의 경우는 한도 금액 얼마다? 2천만 원까지 있어요. 법에서는 2천만 원이다. 충돌하고 있죠. 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이 계약의 내용과 관련한 매매 거래 가액과 그리고 매매 목적 부동산의 소재지가 어딘지에 따라서 정해진 조례에 따라 정한 금액이 얼마다? 2천만 원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정은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3천만 원을 도식화시키면 2천과 1천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법에서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고 있어요.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 이 약정을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쟁점이 돼요. 물론 숨겨진 쟁점이 있어요. 계약은 하나예요. 근데 일부만 무효를 시켰죠. 약정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없다. 그게 뭐다? 일부만 무효를 시키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근데 민법, 이해 차원에서 민법은 계약이 하나인데 일부가 무효면 전부 무효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가정적인 의사, 가정적인 판단에 가정하여 이걸 알았더라면 이만큼 했을 것이다. 그런 가정적 의사 판단에서 그런 게 인정이 되면 일부 무효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험은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한도를 초과해서 이 부분을 무효로 볼지 않은지가 쟁점이 됐다. 좀 중간을 생략했습니다. 쟁점 숨기보다 전체가 무효인지 일부 무효인지 쟁점이 있는데 답은 일부 무효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볼지 그걸 보는 겁니다. 근데 이 규정에 대해서 이미 배웠어요. 효력 규정이다. 이만큼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가 되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큼에 대해서만 2천만 원 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이 부분이 무효다. 따라서 이 부분만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 없다는 뭐죠? 효력이 있으면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고 효력이 없으면 권리 의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가겠습니다. 자, 현실에서는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자, 중개인이 중개 의뢰인이 있죠. 당사자가 항상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중개 의뢰인.
계약을 했어요. 중개 수수료 약정이에요. 얼마다? 3천만 원. 계약서에 이렇게 써 있겠죠. 그래서 중개 행위가 끝났어요. 어떤 상황이면 중개 계약에 따라 중개가 끝났어요. 그러면 보수를 지급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중개는 보수 청구를 누가 먼저 해요? 항상 유리한 것은 유리한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이득을 취득한 사람이 먼저 주장합니다. 당연히 돈을 받는 게 누가 먼저 얘기를 하겠어요? 중개인이 얘기를 하겠죠. 의뢰인에게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계약서에 3천만 원 있으니까 끝나면 3천만 원 달라 얘기를 하겠죠. 얘기를 했죠. 또 계약이니까 급부 이행의 문제가 남잖아요. 얘기를 한 거예요. 이행을 안 하니까. 자, 급부 이행을 문제를 하는 거죠. 3천만 원 줘 얘기를 해요. 먼저 얘기를 하겠죠. 3천만 원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해요. 3천만 원. 근거는 뭐예요? 계약. 계약서 썼잖아. 계약했잖아. 그러자 중개의뢰인이 여기 대해서 오케이 계약서 이렇게 썼으니까 줄게 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중개의뢰인이 법 지식이 법에 도움을 받았어요. 법률 지식에 법률의 도움을 받아보니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뭐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얼만큼만 야 공인중개사 관계 법률 보니까 너는 이 약정은 이 물건의 거래와 관련해서 얼마만 받을 수 있다? 2천만 원이 최고야. 더 이상 못 받게 돼 있어. 너 법 위반했네? 이 약정은 법을 위반한 거야. 법을 위반해서 그 얘기를 하면 효력이 없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법을 위반해서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해서 효력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효력이 없으면 제가 항상 그랬죠. 권리 의무 관계가 없다. 그 얘기는 너는 나한테 3천만 원 달라는 얘기, 돈 달라는 얘기 할 수 없고 나는 너한테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인이 그래? 이렇게 하겠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법을 살펴보니까 이 약정이 위반했을 때 효력이 있다 없다? 명문 규정이 있다 없다? 규정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민법 103조나 104조를 보게 되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계약은 효력이 없다, 무효다 그렇게 써 있는데 공인중개사 관계법령에는 그런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약정은 유효하다. 유효하다는 얘기는 권리 의무 관계가 있다는 거고 당연히 나는 너한테 3천만 원 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권리에 행사하게 되면 너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3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자 유리한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옥신각신하니까 돈을 안 주겠죠. 돈을 안 주니까 중개인은 법원에 법원의 도움을 받게 법적 구속력이 있으니까 일단은 얘기를 하겠죠.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소를 제기. 소제기. 소제기는 구체적으로 소장이라는 것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럼 소장의 내용에는 청구 취지와 소장이라는 제목 안에는 항상 들어간 게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씁니다. 청구 취지는 이겁니다. 돈을 얼마 줘라. 그럼 약속이죠. 돈 달라는 거잖아요. 중개의뢰인은 중개인에게 금 3천만 원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지연 손해금이거든요.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게 청구 취지예요. 그럼 청구 원인은 이 돈 달라는 얘기를 정당화시키는 이유예요. 이유. 왜 나한테 이런 권리가 있다는 근거를 쓰라는 얘기예요. 3천만 원을 달라고 할 수는 이 권리가 있다는 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계약이겠죠. 이러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하게 되면 3천만 원 주기로 하겠다. 이렇게 써서 내는 겁니다. 그럼 소장이 접수가 되면 법원은 이게 원고가 되는 거예요. 이제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에요. 원고. 소를 제기했을 때 그 상대방이 피고예요. 소장은 어디다 제출한다? 기억하시죠? 소장은 법원에 내요.
법원이 소장을 접수하잖아요. 접수를 한 다음에 피고 주소지로 소장을 보내요. 그게 뭐다? 소장 부본을 부본,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출한 게. 법원에 제출한 원본이고 카피본을 누구한테? 피고에게 송달해요. 이게 법의 실무 과정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이 그래서 소장을 한 부만 내는 게 아니라 피고 숫자와 플러스 1에게서 최소한 피고 숫자만큼은 내야 돼. 피고가 한 명이면 하나 더 내야 된대요. 실무적으로 3개를 내는 건데 하나 더 냅니다. 송달하기 위해서. 그럼 받잖아요. 그럼 받으면 중개인이 자기 입장을 답변서의 형태로 내야 합니다. 답변서의 형태로. 그럼 어떤 얘기를 할까요? 내가 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다. 근데 이 계약은 이 사람 지금 돈 달라는 근거잖아요. 온 거는 돈 달라는 근거가 계약이잖아요. 제가 무슨 계약서를 작성한 거잖아요. 작성했으니까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으면 권리가 있다. 내가 권리가 있을 만큼 이 사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얘기를 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뭘 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에 따르면 2천만 원이 최상한이고 따라서 이것을 초과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자기는 얼마에 대해서만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의무가 있다. 그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고 상대방은 당연히 권리가 없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결국은 이 법령의 해석의 문제겠죠. 법의 해석 문제예요. 결국은. 왜냐하면 계약서에 이 약정과 관련해서 금지 위반되는데 공인중개사 관계법령에는 이 경우에 금지에 위반된 약정의 효력은 어쨌다니 아무런 얘기 없잖아요.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명시다 약정 무효다. 명확하게 결론 내리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효력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있다? 그건 아닙니다. 해석에 따라서는 효력이 있을 수 있고 해석에 따라서는 효력이 없다. 결국은 이 규정이 강행 규정이냐 아니면 단순한 단순 법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강행 규정이냐 단속 법규냐는 구분은 대법원 판례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건 알 필요가 없다. 그렇게 서로가 얘기를 하게 되면 해석의 문제니까 판단합니다. 판사님이.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되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얼만큼만 3천만 원 청구하고 있지만 3천만 원을 청구하고 있지만 좀 지울게요. 3천만 원을 청구하고 있지만 토탈에서 3천만 원을 청구하고 있지만 계약의 효력은 여기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이 부분은 효력이 없다.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효력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얘기는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청구할 권리가 있고 상대방은 의무가 있다. 반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중개인이 중개인에 대해서 권리도 없고 당연히 권리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인 중개의뢰인도 중개인에게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중개의뢰인은 얼마만 지급하면 된다? 2천만 원을 지급하면 되겠죠. 그러면 판결문은 어떻게 된다? 피고는 즉 중개의뢰인은 원고에게 금 2천만 원과 그리고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상당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결이 돼요. 판결문 이렇게 써요.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얼마큼 줘라.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지연 손해금들. 뭐 지연 손해금까지 알 필요 없어요. 우리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2천만 원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 의뢰인은 이제 줘야겠죠.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법원은 3심제예요. 3심제. 법원은 1심, 2심, 대법원 이렇게 나눠요. 처음에 1심부터 시작하죠. 판결이 나왔어요. 이 판결에 승복을 못했을 때 또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줘요. 그게 뭐다? 항소. 항소를 한다고 해요. 또 2심에서 어떤 결론을 판단을 해야겠죠. 그러면 또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게 뭐다? 상고예요. 그래서 3심제라고 해요. 그런데 또 하나 얘기해요. 항소, 상고예요. 그런데
항소를 하지 않은 1심에서 판결하는데 항소를 하지 않게 되면 재판이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항소를 하거나 항소를 하면 재판이 계속되겠죠. 항소를 안 하게 되면 그걸로 판결문이 확정이 돼요. 그래요. 확정된다 그래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확정된다. 2심에서 판결문이 나왔어요. 상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하게 되면 계속 소송이 계속되는 거예요. 반면에 상고를 하게 되면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때도 확정돼요. 대법원은요. 대법원은 더 이상 다툴 게 없잖아요. 끝이잖아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끝나면 그걸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확정이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확정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제 이 판결이 확정 판결됐다 그래요. 뭐가 생기냐면 집행 권한이라고 합니다.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판결문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법의 도움을 받는 얘기는 피고는 온 거에게 2천만 원 줘요. 이게 재판이 끝났어요. 확정됐어요. 그런데 피고가 돈을 안 줘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피고는 뭘 갖고, 원고는 뭘 갖고 있죠? 승소한 판결문이 있잖아요. 승소 판결문이 있고. 이거 확정이 됐어요. 이거 확정 판결문이거든요. 확정된 판결문이 있으면 뭐가 된다? 집행 권한이 돼요.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피고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확정 판결문은 그냥 조금씩 한 번씩 이제 하겠습니다. 판결문은 집행 권한이 돼요. 집행. 이 집행은 뭘 떠올리려면 민사집행법을 생각해주십시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집행을 하는 건 뭐죠? 경매 절차를 진행시키는 거예요. 경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누구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채무자의 재산을 하는데 채권자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집행 권한이 있어야 돼요. 집행 권한을 갖고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집행 권한이 있어야 돼요. 이 집행 권한을 가지고 집행문을 부여를 받아야만이 경매 절차를 정리할 수 있어요. 경매 절차는 뭐죠?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는 거죠. 환가는 뭐냐면 경매 절차를 통해서 돈으로 바꾸는 거죠. 재산의 부동산 같은 것을 돈으로 바꿔서 이 돈에서 자기 돈을 찾아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강제 집행이에요. 집행 권한. 집행 권한. 이게 법적 구속력은 바로 이거예요. 돈 받을 게 있는데 돈을 안 줘요. 근데 재산은 있어요. 이 재산을 경매로 넘겨요. 경매를 한다는 얘기는 제3자에게 판다는 얘기죠. 경매 절차에서. 그럼 뭐가 들어와요? 돈이 오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내 걸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안 주니까. 강제로. 그런데 아무 때나 하시는 게 아니라 집행 권한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채권자라는 이름만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집행 권한이 있어요. 그 집행 권한이 뭐가 있다? 확정 판결문. 그리고 약소고음, 공정증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수험생은 확정 판결문만 기억을 하십시오. 이게 법적 구속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판결을 받아서 법적 구속력이라는 표현은 이겁니다. 요거까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심화학습, 요 표현은 굳이 들으실 필요 없지만 어떤 절차를 위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좀 기억하시면 소장을 내면 소장 부본이라는 것을 법원에 기억하시면 좀 나중에 필요합니다. 소송을 내면 소장 부본을 누구한테? 피고에게 송달한다. 이 소장은 처음에는 원고가 소장을 어디에?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법원이. 그건 말이죠. 법원이 소장 부본을 상대방에 도달한다. 요거를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집행 권한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 집행권의 대표적인 예가 뭐다? 확정된 판결문이다. 기억해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금일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